네, 안녕하세요.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거가 워낙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가지고 선거는 뭐 더 이상 뭐 지켜보지 않아도 결론이 나온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용사와 군중입니다. 용사와 군중. 3월 22일 날 미국의 시어도로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베트남의 한 항구에 기항을 했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도 감염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나오니까 브렛 크레이지어 함장이 우리 좀 항구에 들어가서 환자 좀 내려놓게 해달라 그랬더니 허가가 안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한테 20통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결국 그게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크로지어 함장은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승조원들을 이렇게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메모에 담아서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괌에 기항을 해갖고 승조원들을 하선시켰는데요. 그때 이제 그 승조원들이 이 함장을 향해서 환호를 올렸다라는 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승조원의 79%를 검사한 현재 4월 7일 현재 230명, 한 5천 명의 승조원 중에서 10%면은 500명, 그 절반 정도, 한 5% 정도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그 함장도 코로나에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이 모들리 해군 장관, 미국은 이제 육해 공군 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장관이 있고 그와 별도로 국방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육해공군부를 거느린 부위의 부. 그래서 어떤 부는 이제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 위에 있는 국방부를 국방성이기 때문에 국방총성, 뭐 국방총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해군 장관이 이 브렛 크레이지어 함장을 직위 해제해 버렸어요. 응?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5일날 루즈벨트함 승조원 대상으로 함내 방송을 했는데 이 함장이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리면서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는 일종의 정보 누설이다. 대중에게 정보가 될 것이라고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는 너무 지휘관으로 순진하고 멍청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함내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시끄러워졌죠. 근데 처음에 이제 모들리 장관이 이 크로지어 함장을 해임할 때는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지를 했습니다. 또 그때 이제 에스퍼 장관은 지휘 체계를 망쳤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임무가 우선인데 군인이 그런 거에 차질을 일으켰으니 해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고요. 이걸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군인은 까라면 까 시키는 대로 해 이거지 않습니까? 결사적으로 수행해 결사 반드시 죽음으로써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건이 커지고 나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그러니까 항공모함 함장이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억지로 이제 기항을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이 경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해군부 장관은 자기가 해군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했다는 얘기인데 이 보도만으로 보게 되면 저는 모들리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좀 착한 성격의 소유자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해임을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을 비난했습니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죠. 슬프게도 모들리 대행의 언동은 우리 군을 보호하고 지휘하는데 결격임을 드러냈다. 지금 같은 위기 시에 필요한 강력한 지휘력과 건전한 판별력이 없다. 반드시 해고하거나 스스로 사임해야 된다라고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도 모들리가 해군 참모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로지어 함장을 독단적으로 파면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들리 장관을 지지해줬던 에스퍼 국방장관도 크로지에 대한 함장 비난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분이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모들리가 함장을 비난한 표현은 너무 거칠었지만 그 함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메모를 외부로 보낸 건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못 들리는 사퇴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것이 제 의견성, 제 강한 의견성 주장입니다. 자, 여론은 모든 것에 앞서느냐는 게 제 화두입니다. 그리고 여론은 애국심이냐, 애국적이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내륙 국가입니다.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의 해군이 있는지 있습니까? 아세요? 몽고의 해군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만나면 저 사람은 그냥 스위스 해군처럼 멋있어 라고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해군이 있답니다. 오스트리아에. 뭐 호수에서 싸우는 해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기억하십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 거기에 배경으로 나오는 집이 있죠. 아주 그 초원에 있는 멋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그 집 주인이 누굽니까? 예비역 해군 대령 오스트리아. 2차 대전이 나기 직전에 오스트리아 해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이 사건인데요. 1938년 3월 12일 히틀러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오스트리아 총리가 쿠르트 슈슈니크입니다. 쿠르트 슈슈니크. 근데 뭐 바로 그냥 독일군이 들어와 버렸어요. 오스트리아가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국민들이 독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때 뭔가 히틀러는 들어와 갖고 야, 니네 우리랑 하나가 되자 그런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될지 말지 국민들이 거부할 거라고 기대하고 국민 투표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국민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히틀러의 압력으로 못 하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히틀러 세력이 쫙 오스트리아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다시 국민 투표를 했는데 제 자료가 어디 있는데 거의 97%, 99%에 가까운 찬성으로 독일과 하나 되자는 여론이 나옵니다. 국민 투표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총 한 봉 쏘지 않고 독일과 같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뭐 오스트 무슨 해고 주로 바뀌어서 독일이 하나의 주로 편입되어 갖고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일부로 오스트리아인들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오스트리아 사람이 있죠. 그분이 나치의 군인 출신이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때 적극적으로 합병을 해가지고 독일과 하나가 돼서 싸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 바로 예비역 해군 대령은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래서 망명을 하는 게 그 영화의 하나의 플롯이 되죠. 바로 그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망명을 안 하고 그냥 노래나 불렀으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을 무대한 아카데미상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4월 10일 국민투표로 드러난 오스트리아의 민낯입니다. 진짜 비겁한 민주국가라고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그 잘 산다고 하는 국민들의 민낯, 두려움 때문에 애국심이 하루아침에 변한 겁니다. 네, 싸우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없는 거죠. 제로죠, 제로. 반올림 하면 제로죠. 저는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감정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뭘 좋아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감정. 어떻게 할까요? 뭐 생존의 욕구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가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본능적일지 모르지만, 애국심은 교육된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태극기를 보고 울컥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뭐 하강식 때 경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교육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애국가 가르쳤어요. 동해물과 백두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꾸 이렇게 애국심을 모든 나라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네, 그것도 그런 교육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모들도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없으면요, 나라가 망해도 내 분노는 안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옛날에도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애국심 교육을 안 합니다. 요즘은 뭐 그런 사람 없지만 하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애국심 교육을 안 시켜요. 애국심 시키는 거는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만 시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평양으로 일단 도망갈 때 그때 경복궁을 불지른 게 왜군이었습니까? 한양에 있던 상민하고 천민들이 불지릅니다. 특히 천민들이. 전혀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적개심은 양반에 대해 있었고 선조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불지른 다음에 불질렀고 그분들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일본군이 왔을 때 오히려 좋아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잘 다스리면요, 먹을 거 많이 주면 오히려 부역합니다. 6.25 때도 부역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와서는 다 아니라고 뭐 주장을 하지만 그때 내부의 적이 싫어서 외부의 적이 침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그래도 의병을 일으킨 거는요, 사대부였습니다. 사대부들이 참 명분만 따라고 써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애국심은 이분들이 발휘해 줬습니다.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본이 싫어서 싸웠는지 선조를 위해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벼슬도 못한 초야의 처사들이 싸웠으니까. 아마 그 야만이라고 본 우리한테 종옥을 바치던 외놈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싫어서 싸웠다. 그런 자존심 때문에 싸웠다고 저는 보는데 글쎄 애국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나 상민이든 천민이든 사대부든 관계없이 자기의 가족이 희생되면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 적개심이 어떻게 보면 애국심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 적개심을 이용해서 계속 교육시키면 애국심이 일어납니다. 네. 그 신라군이 백제군을 계백장군을 계백 세력을 무너뜨릴 때 품일 장군이 아들 관창을 계속 투입하잖아요. 예? 계백은 잡았다 풀어줘 잡았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쪽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걸 파악한 품일은 계속 보내서 결국은 관창을 죽게 만들죠. 계백이 죽이니까 그 적개심을 이용해서 계백 장군을 치게 하는데 이렇게 적개심, 가족이 죽었을 때 적개심을 이용해서 애국심을 만드는 겁니다. 그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군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라고 두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싸움에 가서 뭐가 꽝 터지고 누가 죽으면 건강하니까 더 빨리 도망가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유사한 상황에 집어넣어서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계가 됩니다. 뭐가 꽝 터져도 총을 땅 쏘게 되고 두려움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요즘 격투기가 많은데 격투기 선수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피가 좀 나도 죽은 거 아니야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상대도 꽤 아플 거야 하고 이런 믿음 갖고 싸우면서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독일 병정 같다는 말을 했는데 독일 병정들이 워낙 훈련이 많이 돼갖고 착착 두려움 없이 걸어가거든요. 로봇이에요, 로봇. 전쟁 로봇. 그게 최고의 군대입니다. 네. 로마 군단도 그랬었고요. 미군도 그렇게 싸웠었고. 그래서 두려움을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최강의 군대입니다. 네. 거기에서 강한 군대가 나오는데 바로 적은 거꾸로 그러한 병사들, 장병들의 심리를 흔드는 심리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강한 군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게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그 강력한 항우가 이끌던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버린 사면초거가 바로 그겁니다. 5년 전쟁에서 초나라 병사들이 지켰는데 딱 포위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 장병들이 뭐합니까?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 강한 초나라 병사들이 와해가 되면서 항우가 우미인을 부르면서 자결하는 게 바로 초안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면초가입니다. 그것이 그 강력한 항우를 무너뜨렸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천년을 갔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 물론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했죠. 근데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터키. 거기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잘 싸웠었어요. 용감했어요. 콘스탄티누스 11세인가요?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끄는 본인도 열심히 싸웠고. 근데 그때 그 동로마 제국 군대가 왜 무너지는가 하면은 흑사병이 돌 때입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을 석궁이라고 하는 큰 이런 활에 넣어서 꽝 성안으로 쏘니까 그 용감한 동로마 병사들이 엄마 떡을 하고 도망갑니다. 감염이 두려워서. 그래서 졌다는 얘기가 있죠. 온갖 공포를 다 집어넣습니다. 전쟁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이 적을 와해시키는 거는 적한테 공포감을 주는 거지 적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오히려 우리에 대한 적기심이 강해져서 못 이깁니다. 네? 지금 루즈벨트 함장에서 배가 멈추고 병사들을 내린 거는 적에 대한 어떤 강력함이 아니라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배가 멈춘 거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북한 군인들이 가끔 우리 쪽으로 귀순이 옵니다. 그분들이 왜 옵니까? 북한 군인들도 귀순하지 말라고 교육 많이 할 거고 또 우리가 한테 오다 보면 총 맞아 죽을 두려움도 있는데 배고픔, 외로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걸 이겨서 오는 겁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들은 왜 갑니까?
돈이나 뭐나 이런 거에 유혹에 걸려서 가는 겁니다. 애국심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걸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선거가 확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야당이 이길 거로 봤는데 지금 거의 3대2 비율로 여당이 이기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선거의 지형을 바꿨듯이 남북한 군인들의 심리적인 요소도 바꿀 수 있다는 걸 한번 봐달라는 게 제가 오늘 방송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루즈벨트함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구축함, 잠수함 이런 수많은 배에 우리 해군 수병들이 타고 있고요. 또 전방 GOP보다는 GP가 더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병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있냐면 조사 안 해봤나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상황 딱 보고 우리도 한번 검사하는 게 그게 영리하고 잘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도 북한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북한군을 어떻게 와해시킬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는가요? 북한은 특히 우리보다 방역체제가 약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용해서 북한 군인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수 없는가요? 대한민국 정보사, 국군 정보사에서는 이거 연구하는 장교 하나 안 나옵니까? 네?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지시하는 사령관 못 나옵니까? 합참의장 이런 생각 못 합니까? 정경두 장관 이거 못 해요? 정의용 안보실장 이런 상상 못 해요? Think the unthinkable. 문재인 씨는 못 하겠죠. 자,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길 줄 알고 하다가 방심해갖고 이 상황을 이용을 못해갖고 지금 참패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패를 대한민국이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만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로만 보지 말고 북한의 입장에서 봐갖고 북한이 이 사태를 대처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이럴 때 참고할게요. 동서독 통일인데 동독이 무너진 거는요. 그때 한참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막 탈추가 일어났습니다. 동독 주민들도 탈추하고 싶었죠. 특히 동베를린 주민들이. 근데 그때 이제 그 공산국가 진영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 좋다 하고 동독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서베를린으로 가도 좋다고 잘못 이해한 동베를린 주민들이 와르르 몰려오면서 서독도 못 막는 거죠. 그러면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국민들의 묘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게 엉뚱하게 잘못 확산되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코로나 사태인 핵을 가진 북한을 와해시킬 수 있는 찬스가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정보사부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국정원도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시고 대통령을 움직이십시오. 우리 장병들에 대한 내부 교육을 재점검하고 북한군을 와해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핵 쓰지 않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이번 선거가 끝나면요. 여당이 이길 거기 때문에 아마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또 쪼개집니다. 연방제 해갖고 통일하는 게 그게 최고의 방법이 아니냐.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런 혼란이 예상된다면 지금 바로 남북 통일을 하는 대공작을 걸어버리자는 거죠. 네? 연방제 개헌 안 하고도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통일이 목표지 개헌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살수대첩 기억하십니까? 제가 삼국사기를 가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문술인가요? 우문술이 이끄는 30만 별동대를 처음에 한 100몇만을 끌고 왔다가 30만 별동대를 집어넣습니다. 전쟁이 잘 안 되니까 수나라가. 근데 고구려군이 평양까지 내주고 쫙 후퇴했다가 딱 거꾸로 칩니다. 그리고 살수에서 이들이 물러날 때 수공을 해갖고 괴멸을 시키고 치고 하니까요. 30만 대군이 도망가는데 그때 우문술이 상당히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량과 무기를 절대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 30만 대군들이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삼국사의 기록에 따르면 30만 대군이 출발했는데 요동으로 도망쳐 왔을 때는 단 2,700명 뿐이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수나라 병사는 450리를 도망갔다. 450리면 얼마인가요? 100리면 40km. 46, 160km? 와, 이렇게 뛰나요? 저 마라톤 조금 해봤는데 한 20km 뛰면 죽겠더라고요. 죽을둥 살둥도 이거 완전히 패잔병 아닙니까? 30만 대군이 2,000호 죽었다는 거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고구려 병사들이 쫓아가서 다 하나를 찔러 죽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전쟁에서 패해서 수나라가 와해됩니다. 자, 이 루즈벨트함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강력한 미군 병사들이 공포 때문에 도당으로 변한 거고요.
살수대첩은 30만 대군을 자랑하는, 그것도 100몇만 대군수 추린 30만 대군 특별 별동대가 도당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지금 100만 인민군을 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선거 이후에 남북이 통일되는 방안을 찾자고 무슨 뭐 개헌을 하자 이런, 죄송합니다, 개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통일합시다. 좋은 찬스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루즈벨트 사건이, 루즈벨트함 사건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제 일적은 내가 바라보는 적이 아니라 공포심일 수 있습니다. 그 공포심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자유의 바이러스를 북한에 집어넣는 작전을 우리 국가안보실하고 국방부하고 국정원, 정보산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소리 없이 한번 추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혼란을 피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